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2월 9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뉴스는요, 그야말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정말 각양각색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요, 동률이 나오더니,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보도를 따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0.1%의 초접전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여론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참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어제 오늘 사이만도 한 6,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를 제가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은 추미애가 다시 이제 입을 열고 나섰는데, 입을 연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이제 또 이 합성 패러디물을 그려서 추미애 이런 사람이 정말 장관하는 게 맞는지, 추미애의 수준, 정말 장관은 그만두고 우리 평균 국민의 일반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오늘 추미애가 보여준 합성 패러디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원 고향은 충청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은 호남이고, 그 다음에 내 뿌리는 충청도다. 이래서 이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한 이 어필 작전에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발등의 불이 바로 코로나, 이 오미크론 사태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접종률이 말하자면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80%를 넘었는데요, 사망률이 3배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이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하고 11월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 8월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약 5만 3천여 명이었는데, 그때 사망률은 0.36%, 194명이었어요. 근데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8만 5천여 명인데 사망자가 800명. 그래서 0.93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비율로 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유가, 전문가들의 쭉 분석을 보니까요, 병상이 없어서 코로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코로나 환자들마저도 정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정부의 무능, 정부의 사전사후 대응 능력의 실패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상 의료진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사망률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병상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는요, 이번 사태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발 리스크가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병상 부족 사태를 재택치료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이 정부 대책, 결국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고,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였어요. 이 백신 방역의 부적절한 조치,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야권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망률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평균을 훨씬 넘어섰고, 영국에 비하면 4.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OECD 38개국 가운데요, 9번째로 우리 코로나 치명률이 높아요. 이 통계는요, 국제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입니다. 1.42인데 세계 평균이 1.41이에요. 그래서 0.01% 높고, G7 국가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치명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높은 것은 미국 2.19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ECD 37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 치명률은 9번째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나오는 유럽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 치명률이 유럽 국가들도 이 우리나라보다는 치명률이 훨씬 낮아요. 영국은 0.28%, 프랑스는 0.4%, 독일이 0.56%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적게는 8배, 많게는 10배가 확진자 수가 유럽이 많아요. 근데 치명률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0.77포인트 높은 미국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11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이걸 보더라도 우리의 말하자면 코로나 대응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심판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선 조금 전에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6, 7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36.4, 이재명이 36.3입니다. 그래서 0.1%에 불과하고 안철수 6.5, 심상정 3.5, 김동연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앞서고 이재명은 20, 30, 4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우세를 보였던 20대에서 20% 지지를 얻었는데 이재명에는 22.3%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수는 바로 뭐냐? 20대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이 72.6%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영남, 충청권에서 앞서고 이재명은 인천, 경기, 강원, 호남에서 앞섭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6.8, 이재명이 34.6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합류에 도움이 되느냐? 47.7%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31.1%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54%, 정권 유지 35.4%. 그래서 19%니까요. 거의 이 정권 교체 쪽으로 힘이 압도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유지보다 한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근본의 이 바탕, 즉 정치판 자체가 바꿔야 돼. 이게 강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만 잘하면 51%의 지지까지도 받고 청와대를 접수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잘못하고 있다가 58.1, 잘하고 있다가 37.2.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율이 곧 뭡니까? 정권 교체하고 거의 이어져요. 이 갤럽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54%인데 잘못하고 있다가 58.1%잖아요. 이게 4% 편차밖에 나지 않아. 그리고 유지하자, 이게 35.4잖아요. 긍정이 얼마입니까? 37.2잖아요. 이거하고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대통령 부정평가, 긍정평가도 거의 19% 차이. 그 다음에 교체와 유지도 19% 차이. 이걸 보면 결국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37.4, 민주당은 31.8입니다. 자, 한국갤럽은 언제든지 전화 면접 조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어제 낮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예요. 이 YTN하고 이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 12월 6일에서 7일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 갤럽에서는 0.1% 차이인데, 초박빙인데요. 이 리얼미터에서는, 여기 리얼미터는 대신에요, 면접이 아니고 ALS 조사예요. 이걸 보면 윤석열이 45.3, 이재명이 37.1입니다. 나머지 이 쪼매는 후보들, 이거 3, 4, 4, 5%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개를 제가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우세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조금 전에 갤럽에서가 0.1% 차이가 났지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는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차이입니다. 35.4 대 43.8. 그래서 8.4%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한 바가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0.1% 차이가 나요. 한국갤럽 똑같이 38.9 대 38.8.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35.4 대 43.8. 그 다음에 리얼미터의 경우에는요, 이건 오마이뉴스 결과인데 37.1 대 45.3. 여기서도 8.2%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폴리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게 이제 12월 4, 5일이고요. 오마이뉴스는 12월 6, 7일이에요. 그래서 12월 4, 5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42.4, 3, 그 다음에 이재명이 38.4입니다. 거의 4% 차이. 그 다음에 조원 CNI, 여기 조사를 보면요, 42.6 대 38.3으로 이것도 4%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9 대 38.8로 0.1% 윤석열이 앞섭니다. 그래서 모든 6개 조사에서 말이죠, 0.1%에서 8.4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리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면, 그리고 한국갤럽이 어디입니까? 친여 성향이 굉장히 강한 데잖아요. 여기에서조차도 정권 교체, 그 다음에 긍부정의 차이가 거의 20%에 육박하는 거 보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되 자만은 하지 말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공약을 약속하는지, 그리고 여권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지, 이 내용을 빠짐없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들을요,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밤새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그것이 장점인데, 디테일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모로서는 보시기가 좀 피곤하다. 이런 실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비판적 보도라기보다는 그만큼 꼼꼼하게 잘 챙길 것은 철저히 챙긴다. 빈틈이 없다. 그리고 이 완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최근에도 이 디테일이 강한 윤석열 후보가 불호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호령을 내렸냐? 바로 특검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10년 전 2011년도 저축은행 수사, 이게 미진했다. 그래서 오늘날 대장동 비리 원인이 됐다. 이게 이재명의 특징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미진한 거, 이것까지도 특검에 넣자. 그래서 대장동 특검도 해나가자.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하자면 입장문을 만들 때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관련됐는데도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쓴 것, 이걸 가지고 불호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당당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부문도 포함하라,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본인과 관련된 논평은 내기 전에 상의를 하라, 이렇게 다그쳤다고 그래요. 내용인즉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래서 80여 명이나 엄정 처벌받게 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를 마치 부실 수사한 것처럼 끌어들여서 특검으로 몰로 가려는 그런 물타기 전략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타기라고 하는 물타기에 선을 그어야 된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관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따끔하게 이거는 대장동 특검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설득을 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야, 그런 거라면 좋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하자.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디테일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6일 날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연설문도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거의 다 뜯어고쳐서 초안의 흔적조차 별로 남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문구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특히 연설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나치게 깎아대리는 듯한 표현을 쓰면 팩트로 싸워야지 저급하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대위 출범 연설문에서도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 이 법률사무소 출신인 최지연 변호사가 이 법률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대응 입장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인 열린공간 TV가 맨 먼저 이거를 보도했잖아요. 이 보도를 두고 이건 사실과 다르다 반박 논평을 냈는데, 이 반박 논평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법률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길지부터 고민하는 그런 디테일이 강한 면을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최지연 변호사가 거의 주무적으로 대응 입장을 써 나가지만은 내부 법률팀과 논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통도 크고 무심한 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지금 중앙일보가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바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가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충청은 뿌리라는 거, 그리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 충청은 스윙 모터 지역이잖아요. 여기 표심이 중요해. 그리고 호남은 이재명의 마음을 아직 완전히 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호남 챙기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그래서 이 빅 플레이트, 큰 접시론에 따라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최단도로 끌어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 그리고 호남 홀대론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호남 향후에, 그리고 충청 향후에 이런 이 간담회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청년 문화와 예술인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고통을 듣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화 예술인들하고요, 간담회까지 가졌어요. 이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날 오전에는 충북 충남도민회가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은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다.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다. 충청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제가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에 확실히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충남 출신이죠. 논산에 집성촌이 있어요. 파평윤 씨입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쭉 한번 돌아서 중원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을 주고 그 다음 지역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균형 발전의 원칙이다.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촘촘히 깔아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 발전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 이 오후에 있은 재경 광주 전남 향후의 간담회에서도 호남과의 인연을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26년 일하면서 많은 호남 출신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고 2년간 광주지검에서 선후배 직원들과 즐겁게 일해서 호남이 본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그리고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지킨 한 거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청년문화 예술인들을 만났어요. 바로 이 서울대학 이 동숭동 그 종로 일대를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청년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어제 모든 일정은 호남과 중도 그리고 2030 공략 이런 방향에서 행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호남과 관련해서는요, 이 박주선, 김동철 그리고 이용호 부소속 의원 전부 선대위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날이 새면 바로 오늘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대사는 2008년 8년에서 11년까지 3년간 주한 미 대사를 지냈고 현재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안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추미애가 결국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바로 뭐냐? 추미애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줄리 문제입니다. 줄리 문제. 이 줄리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일 날은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또 이 8일에는 바로 어제죠. 이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커튼 뒤에 올려도 줄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간 TV하고 오바이뉴스가 바로 7일날 이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안모 씨인데 이 안 회장이 제보한 내용을 또다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1997년 5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당시 삼부토건 회장인 조모 씨의 초대를 받아서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당시에 누구를 만났느냐?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은 페북에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 이런 글을 올렸고 또 이날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그러면서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라고 쓰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바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가 어떻게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 최순실 방지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요. 시민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협박을 무릅써야 하고 검찰은 범죄를 덮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는 세태가 함심합니다. 그러면서요.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은요.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하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면서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한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끔찍한 인권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률 이제 공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이러한 법률 소송을 좀 빠르게 진전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이 앞에 수식어를 붙인 문재인을 존경한다. 조국 사과해야 된다. 국민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았느냐. 이런 이재명에 대한 패러디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발단은 바로 뭐냐.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에 최근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여기에서 해명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거를 이제 패러디하는 그러한 패러디물들이 본물을 온라인에서 쏟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누군가 호칭 앞에 존경하는 부친을 두고 모두 거짓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패러디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말을 맨 처음에 한 것은 지난 3일날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하자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의 발언을 했어요. 그로부터 나흘 뒤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래서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발언이 기사화가 되니까 온라인에서 패러디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양 지지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음에서조차도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이스, 뉴스원 이런 통신사 기사에는요, 이 다음 이 포털에서만 댓글이 1만 개 안팎씩 달렸는데 추천 댓글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패러디 비판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말하자면 합류를 하면서 이게 이러한 발언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 다 말씀인데 이름은 진짜가 맞냐? 이렇게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이 패러디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어떤 내용의 비판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재미있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재명 존경하는 문재인님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당신은 이렇게도 말 바꾸게 할 사람이란 댓글에 4,426명이 추천을 눌렀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 서민을 섬겨야겠다 했더니 진짜 섬기겠다는 줄 알더라. 이러고도 남을 땡땡땡. 그리고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과 원팀이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크크크. 그 다음에 부동산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크크크. 기본소득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문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한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인 줄 알더라. 등 내용이 추천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이 시리즈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다라면서요.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국토세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 검사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인 줄 알더라. 깨끗해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을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라는 패러디 글을 줄줄이 이어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말씀이다. 이름은 진짜 맞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원희룡 지사가 일격을 가하고 나섰어요. 뭐냐? 박근혜 존경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 사기꾼의 이중 언어다. 그러면서요, 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차별화하나 하는 변심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중 언어를 쓰는 또 하나의 모순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재난지원금, 탈원전 등 현 정책에 대한 비판 항목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와 다르지 않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요,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고 얘기한다며 최근 입길에 오른 이재명 후보 발언을 전부 인용을 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이중적 행태에 관해서 원희룡 본부장은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밝혀라.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학에서요,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말한 거, 이렇게 이거에 관해서 경제학은 필요 없냐는 질문을 받은 상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게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뜻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 없는 변신, 그리고 사기꾼 같은 이중 언어로 말장난으로 토론해서 이겨보겠다니 우리 국민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말씀드리면, 유훈의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방역 패스를 쓰는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요, 전문가 두 사람과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 설득을 나섰는데 대부분 시청자가 백신 접종, 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맞아라, 애들은 건들지 마라, 나는 못 오고 말았지만 내 아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요, 유은혜 부총리의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의 청소년 백신 접종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온라인의 반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들의 이러한 설명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대본을 읽는 것이다, 포럼마저 소통이 아닌 강요다, 너나 맞아라, 공산주의냐, 이런 쇼 집어치워라, 학생들이 범죄자보다 못하다, 이런 날선 댓글도 지금 날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이런 백신 방역 패스,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자면 이번 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방역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 학부모 집회가 지난 7일 날 열렸어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 백신 접종 규탄 의미를 담은 근조한 40여 개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서울학부모연합회예요. 여기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백신 패스를 철회하라, 그리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 등교를 시행해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유은혜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내년 2월부터는 방역 패스 대상에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결사 반대 청원 7일 오후 2시까지 3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대 행렬이 굉장히 세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제 2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